오늘 이야기는 돈을 더 불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평생 모아둔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겨서 내가 말을 못하고 서명도 못하고 본인 확인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요. 그때 우리 가족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일 바로 꺼내서 치료비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잔고가 충분한지 묻는 게 아닙니다. 돈이 움직일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질문이 너무 자주 현실이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절차 앞에서 멈춰서는 집이 있고 그 몇 시간 때문에 가족이 대출부터 알아보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뜸 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은 불안을 키우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편에 서게 만드는 준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후에 반복되는 금융 문제는 세 가지 함정에서 시작되고 세 가지 준비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보통 얼마를 모았냐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누가, 어떻게 쓰게 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흩어진 계좌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계좌 확인 자체가 번거로워지고 위기 상황에선 가족이 대신 결제나 이체를 하려다 막히며 유고 이후에는 상속 절차가 길어져 시간이 비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되 끝부분에는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5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로 겁주지 않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어떤 말부터 꺼내면 되는지, 집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면 되는지, 가족과는 어떤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덜 어색한지, 라디오처럼 편하게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순서가 잡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메모를 꺼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행이 떠오르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미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는 문제가 생긴 뒤에는 훨씬 어렵습니다. 판단이 또렷하고 몸이 움직일 때는 간단하게 끝나는 일도 위기가 오면 시간이 필요해지고 절차가 길어지고 가족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재테크가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부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돈이 필요할 때 제때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함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급실에서 돈은 있는데 결제가 막히는 순간 가족이 문 앞에서 멈춰 서는 그 장면을 실제 상황처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응급실인데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담당 의사가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치료비를 먼저 결제해야 수술 준비가 시작된대요. 제일 급한 게 뭔지 아시죠? 누가 맞는 말인가? 누가 잘못했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장에 있는데도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우선 확인부터 했습니다. 통장에 잔액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충분해요. 몇 천만 원 있어요. 이 말이 나오면 보통은 숨을 돌릴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근데 그 통장이 아버님 명의예요. 지금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줄이 응급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돈은 있는데 돈을 꺼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카드가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건 더 심각합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볼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분은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옆에서 떨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 가면 해결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의 시간과 은행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의 시간은 분 단위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융 절차는 분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권한을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다만 그 이해가 급한 현실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며느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똑같이 겪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도 봤습니다. 70 가까운 할머니 한 분이 창구 앞에 앉아 계셨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 쪽 문제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당장 검사비와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통장에 돈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내가 남편 돈을 못 쓰나요? 이 말이 참 아프죠.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은행이 가족이면 괜찮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족이어도 본인 확인이 우선입니다. 은행은 통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아주 냉정한 원칙을 세워두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제한이 걸립니다. 이 원칙은 평소에는 우리 돈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그 원칙이 가족을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안전장치인데 응급 상황에서는 문턱이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 사람 가족입니다 하고 와서 통장 돈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다면 그건 은행이 아니라 위험한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냉정하게 절차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응급실은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술비 결제는 지금 당장입니다. 병실 배정도 검사도 치료도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절차는 그 속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족이 선택하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결국 대출부터 알아봅니다. 특히 시간이 없을 때는 조건을 따질 틈도 없고 서류 준비할 정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급하게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억울한 지점입니다. 통장 안에 돈이 충분한데 눈앞의 절차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잠겨 있어서 이자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가족이 지칩니다. 서로 예민해집니다. 누구 탓인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미리 준비 안 했냐? 왜 통장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해뒀냐? 왜 내가 모르고 있었냐? 응급실에서 싸우는 가족이 생깁니다. 사실 그 싸움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급해서, 불안해서 말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생긴 상처는 꽤 오래 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 통장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지까지 정리되어 있나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현실의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우리 집도 똑같이 막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병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고 사고는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돈에 비상구를 만들어 두는 일. 평소에는 쓰지 않더라도
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은 덜 흔들립니다.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기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비상구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길이 막힙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돈이 있는데도 문이 잠기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 함정은 돈이 조용히 잠들어 버리는 문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휴면 계좌가 생기고 내 돈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통장을 꺼내 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돈을 여기저기 나눠놨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디에 뭘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나오면 마음이 먼저 조여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너무 성실했던 분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은행이든 적금이든 보험이든 꼼꼼히 챙겼습니다. 한 번에 한 곳에 몰아두면 불안하니까 여러 곳에 나눠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성실함이 오히려 복잡함으로 남습니다. 계좌가 늘어날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늘어날수록 어느 순간 관리가 손에서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신 분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부터 여러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두고 적금도 들고 예금도 분산해 두셨대요. 처음엔 그게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통장 하나를 오래 안 쓰게 됩니다. 이체도 안 하고 입금도 안 하고 그냥 두게 됩니다. 그 통장은 나쁜 통장이 아니라 그냥 잊힌 통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힌 통장들이 쌓여서 어느 날에는 본인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돈인데 내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돈이 도둑 맞는 게 아니라 돈이 조용히 잊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잊힌 돈이라고 부릅니다. 통장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내 생활에서 빠져나가 있는 돈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돈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관리의 흐름이 끊기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휴면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생활적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매달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도 하고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이자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은행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날씨가 궂으면 더 그렇고 몸이 불편하면 더 그렇고 병원 일정이 늘어나면 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환경이 바뀝니다. 모바일 뱅킹이 편하긴 하지만 계좌가 여러 개면 앱에서도 헷갈립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더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래가 끊깁니다. 거래가 끊기면 계좌는 조용히 잠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잠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처럼 바로 조회하고 바로 인출하고 바로 해지하고 이런 과정이 예전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더 필요해지고 확인할 것이 늘어나고 시간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면이 되면 불편해집니다. 단순히 돈이 묶이는 게 아니라 돈을 꺼내는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휴면이 불편한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편찮아지거나 입원이 길어지거나 생활이 바빠지면 계좌 점검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훌쩍 지나기도 합니다. 가족은 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평소에 계좌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돈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돈처럼 남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으면 그 돈은 계속 잠든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함정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의 위치가 사라진다. 돈의 위치를 모르면 돈은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면 사람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보기 싫고 보기 싫으니 더 미루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이걸 내 돈의 지도 펼치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지도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길을 잃을까봐, 돌아갈까봐, 괜히 시간만 버릴까봐. 돈도 똑같습니다. 내 돈의 지도가 없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돈을 버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지도부터 펼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금융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 조회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면 내가 잊고 있던 계좌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함정의 가장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살릴지 정리할지 옮길지 묶을지. 선택은 위치를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만 펼치고 끝내면 다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를 정리하는 원칙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복잡한 계좌를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 통로로만 나누는 겁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입니다. 연금이나 수입이 들어오고 공과금과 고정지출이 빠져나가는 중심 통장입니다. 둘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평소에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대비해 두는 통장입니다. 셋째, 목적 자금 통장입니다. 여행, 집수리, 가족 지원 같은 목적이 분명한 돈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통장입니다. 계좌가 많아도 이 세 가지 역할 중 어디에 속하는지만 정리하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집니다. 돈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정은 이런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흩어져 있고 잊혀져서 손에 잡히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출발점은 늘 같습니다. 내 돈의 지도를 펼친다. 그리고 세 통로로 단순화한다. 이 두 줄만 기억하셔도 두 번째 함정은 크게 약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응급실에서 문이 잠기는 문제였고, 두 번째 함정은 시간이 지나며 돈이 잠드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함정은 더 멀리 있습니다. 내가 없어진 뒤에 남은 가족이 겪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상속 절차가 왜 이렇게 길어지고 왜 가족을 지치게 만들고 어떻게 준비하면 관계를 덜 흔들리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상황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은행 창구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돈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례비도 나갔고 남아있는 집안 정리 비용도 줄줄이 예정돼 있었고 어머니 생활비도 당장 마련해야 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슬픔 한가운데 있는데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했어요.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알아서 나눠 써라. 그러니 간단하겠지. 그런데 막상 창구에서 안내를 받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이 길게 나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 정보가 담긴 서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 상속인 전원의 확인과 동의, 신분 확인 자료, 인감 관련 서류까지. 여기에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상속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상속은 결국 합의와 서류와 확인의 과정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모두 동의했는지, 필요한 증빙이 갖춰졌는지 그걸 확인해야만 돈이 움직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도 제도는 마음을 증명으로 바꾸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이게 상속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특히 장례 직후에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서류를 준비할 힘도 없고 각자 생활이 있는데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여기서 현실 변수가 하나씩 끼어들면 일이 길어집니다. 대표적인 변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인 중 누군가가 해외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서류를 보내고 받는 시간부터 늘어납니다. 둘째, 가족 중 누군가와 연락이 뜸하거나 사실상 단절된 경우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셋째, 가족 간 감정이 이미 불편한 경우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오래 묵은 감정이 같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더 돌봤냐? 누가 더 가져가려 하냐? 왜 나만 번거롭냐? 이런 말이 오가면 서류 하나 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상속 절차가 길어질수록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입니다. 장례비가 이미 나갔고 집 정리 비용이 계속 들고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끊기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결국 다시 돈을 빌리거나 누군가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 정산이 또 갈등이 됩니다. 처음엔 다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 마음이 지칩니다. 지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면 관계가 상합니다. 상속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가족의 혼란을 줄이는 설계입니다. 돈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 가족의 시간을 아껴주는 일입니다. 특히 슬픔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최소화해주는 배려입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은 장례 직후에 서류 더미 앞에서 멈춰 서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가 없으면 가족은 슬픔 위에 절차를 또 얹고 그 무게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알아서 잘할 거다. 나는 공평하게 나눌 거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만으로는 절차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평함이 있더라도 서류와 동의가 없으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가족이 착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이 사이가 좋아도 바쁘면 늦어집니다. 그러니 준비의 목적은 자식이 나쁘다고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고생하지 않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함정을 이야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돈이 잠기는 문제, 시간이 지나며 돈이 잠드는 문제, 내가 없어진 뒤 절차가 길어져 가족이 지치는 문제.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막는 해결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면 꼭 확인해 볼 수 있는 혜택과 안전장치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서 아주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듣는 내용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해결책과 시니어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책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세 가지 함정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방향만 잡히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실용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라디오 진행하듯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해결책,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혜택, 마지막으로 5줄 실행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묶어서요. 먼저 해결책 하나, 응급상황 대비입니다. 핵심은 미리 길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내가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족이 손을 못 대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대리인 등록 같은 사전 지정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은행마다 제도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취지는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정해두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내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때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등록해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오기 전에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 이후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은행에 가셔서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이 제 계좌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하는 제도가 있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가능하면 가족 두 사람을 등록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두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상담의 중심이 상품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이동합니다. 대리인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2명 이상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명에게만 의지하면 그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멀리 있거나 그 사람도 갑자기 아프면 다시 막히기 때문입니다. 2명으로 분산해 두면 위기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정하는 건 돈을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비상시 절차를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 문장만 합의해 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 돈은 내 치료와 내 생활을 지키는 일에만 먼저 쓴다. 이 원칙이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제 해결책 2, 휴면 계좌와 잊힌 돈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건 시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 돈의 지도를 펼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 조회를 먼저 해보는 거죠. 방법은 이용하는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억으로 찾지 말고 조회로 확인하라. 기억은 흐려지지만 조회는 남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내가 잊고 있던 계좌가 나오기도 하고 오래 거래가 없던 통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하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내가 사용하는 주요 은행이 어디인지부터 떠올립니다. 그 다음 통합 조회가 가능한 경로를 통해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우선 메모만 하세요.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종류의 계좌가 있는지, 예금인지 적금인지, 거래가 최근에 있었는지 정도만요. 주의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아무 계좌나 당장 해지하거나 옮기지 마십시오.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통장을 건드리면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다음에는 반드시 자동이체 목록부터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리는 천천히 순서대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회 후 정리법은 세 통로로만 단순화해도 충분합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목적 자금 통장. 생활비 통장은 연금이나 수입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는 중심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가능하면 평소에 손대지 않고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대비해 두는 통장입니다. 목적 자금 통장은 여행, 집수리, 가족 지원처럼 목적이 분명한 돈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통장입니다. 계좌가 많아도 역할이 겹치면 혼란이 커지고 역할이 분리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단순화가 휴면 계좌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해결책 셋, 상속 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이 무거워서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속 준비는 돈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가족의 혼란을 줄이는 설계다.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중 하나로 가족 신탁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개념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분배의 원칙을 미리 정해두고 그 원칙대로 실행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고 가족 간 갈등의 불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들 수 있고 상담과 계약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모든 가정에 꼭 필요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탁을 정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로 알고 있어야 손해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상속인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한 번쯤 상담으로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만약 신탁이 부담스럽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재산 지도 한 장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문서가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거기에 무엇을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목록과 계좌의 큰 흐름. 둘째, 주요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종류 정도. 셋째, 부동산이나 임대차 관련 정보가 있다면 핵심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넷째, 급할 때 연락해야 할 사람과 연락처. 다섯째, 내가 바라는 원칙 한 줄. 예를 들어 내 치료와 배우자 생활이 최우선이다 같은 문장입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장래 직후 가족이 서류 더미 앞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 준비의 본질은 바로 이 길 안내입니다. 이제 65세 이상이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혜택을 묶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은행마다 제공 여부와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은행을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니어 우대 조건이 붙는 예금이나 적금 혹은 거래 우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체 수수료, 통장 재발급, 현금 인출기 이용 같은 비용은 작아 보여도 매달 쌓이면 체감이 큽니다. 셋째, 자산관리 상담을 상품 추천이 아니라 구조정리로 요청해 보십시오. 계좌를 줄이고 흐름을 단순화하는 상담은 노후에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안 설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큰 금액 이체 때 알림을 받는 방식, 야간에 이체를 제한하는 방식, 추가 확인 단계를 두는 방식 등은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은행과 이용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춰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대 상품이나 우대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때는 이 질문 3개만 꼭 하세요. 우대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중도 해지하거나 조건을 못 맞추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 나이 조건은 자동 적용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 세 질문은 여러분을 불리한 계약에서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우대라는 말이 붙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활 흐름과 유동성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5줄 실행 체크리스트를 낭독하듯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끝내지 않으려면 이 5줄만 머리에 남기시면 됩니다. 첫째, 통합계좌 조회로 내 돈의 지도를 한번 펼친다. 둘째, 주거래은행에서 가족 2사람을 응급대비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65세 이상 우대 혜택과 수수료 감면이 있는지 신청 여부까지 점검한다. 넷째, 모바일 뱅킹 보안 설정을 강화해 큰돈 이체에서 멈춤 장치를 만든다. 다섯째, 상속 대비는 신탁 상담이든 재산 지도 한 장이든 가족이 길을 잃지 않게 최소한의 설계를 해둔다. 실행 순서도 정해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통합계좌 조회만 하십시오.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말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는 주거래은행에 방문하거나 상담 예약을 잡아서 응급대비 대리인 등록과 시니어 혜택 신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한 달 안에는 계좌를 세 통로로 단순화해 흐름을 정리하고 보안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상속 대비는 가족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신탁이든 재산 지도든 여러분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결정보다 시작입니다. 댓글은 딱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이렇게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되고 다른 시청자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누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존엄하기를 바랍니다.